북한의 한 가정집, 자매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동생이 나체 상태로 온몸을 벌벌 떨자 언니가 꽉 안아주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이후 언니는 동생 없이 홀로 위험천만한 탈북을 감행하게 되고 한국에 도착해 한 장면을 보고는 오열을 했다고 합니다. 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평범한 여대생으로 지내던 현소진이라고 합니다. 아니, 평범이라는 단어는 빼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지금은 남한에서 소소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북한에서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니까요. 해가 지면 평양은 마치 죽은 도시처럼 변했습니다. 남한과 달리 전기가 부족했기에 밤이 되면 도시 전체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죠. 그만큼 소문도 무성했어요. 사라진 여자들의 이야기, 쉬쉬하며 덮어진 성폭력의 이야기들이 말이죠. 북한에서 여성을 향한 폭력은 일상이었고 피해자들은 그저 숨죽여 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으니까요. 피임이나 여성의 권리 같은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곳, 그게 바로 북한이었죠. 때문에 대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보다 고개를 들면 창밖으로 보이는 어둠이 늘 두려웠어요. 그 어둠 속에서 동생 수진이가 혼자 걸어올 생각을 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부모님은 지방 근무 때문에 평양에 계시지 않았고 저희 자매는 이 거대한 도시에서 서로를 의지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한 번은 옆 동네 언니가 밤에 사라졌다가 일주일 만에 돌아왔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뒤로 그 언니는 다시는 웃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무슨 일을 당했을지는 뻔했죠. 수진아, 이제 자율학습 그만하고 일찍 들어오면 안 될까? 그날 아침 수진이에게 평소보다 더 간절하게 말했어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짓눌렀거든요. 하지만 수진이는 언니, 시험 준비 좀 더 하고 갈게 하고 환하게 웃어 보였죠.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미소가 마지막이 될 줄은 말이죠. 그날도 밤이 깊어갔어요. 촛불 하나가 방 안에서 가냘프게 흔들렸고 시계 초침 소리가 제 불안한 마음을 더욱 조여왔습니다. 수진이가 평소 돌아오는 시간이 훨씬 지났거든요. 아무래도 마중을 나가보아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로 늦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밖에서 발소리가 무겁게 끌리듯 이어졌고 현관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리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문이 열렸고 차가운 바람과 함께 수진이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보인 수진이의 모습은 끔찍했거든요. 평소 반듯하게 메어두던 검은 리본은 사라졌고 단정하던 교복은 군데군데 찢어져 흙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교복 치마의 엽서는 완전히 터져 있었고 하얀 블라우스에는 시커먼 손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게다가 수진이의 목덜미에는 시뻘건 상처가 나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죠. 무엇보다 치마 밑쪽으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끔찍한 건 수진이의 눈빛이었어요. 언제나 반짝이던 그 눈동자는 이제 생기를 잃은 채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이름을 불러보았지만 수진이는 마치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그대로 화장실로 달려갔어요. 쿵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마치 망치로 내리치듯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들려오는 흐느낌은 곧 구역질 소리로 바뀌었고 이내 격렬한 물소리가 이어졌어요. 수진이가 자신의 몸을 닦아내는 소리였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문이 열렸어요. 저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수진이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어요. 물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언니, 나. 수진이는 말을 잇지 못하고 덜덜 떨기 시작했어요. 결국 말을 끝내지 못하고 수진이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제가 얼른 수진이를 붙잡았어요. 보이위 간부가 골목에서 귓가에 들리는 한마디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이후 수진이가 떨면서 말해준 이야기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보다 공부에 집중한 수진이는 시간을 확인하고는 서둘러 학교를 나섰다고 해요. 그런데 집에 거의 다다른 지점에서 보위부 간부가 그녀에게 길을 묻듯이 말을 걸었다고 합니다. 수진이는 빠르게 길을 설명하고 가려 했으나 그 간부는 수진이의 팔을 붙잡고 같이 가달라고 했다고 해요. 수진이는 결국 팔을 뿌리치고 집으로 달렸지만 결국 그 간부에게 잡혔다고 했습니다. 간부는 수진이를 못 움직이게 붙잡고 옷을 벗기기 시작했다고 해요. 겁을 먹은 수진이는 발버둥 쳤고 화난 간부는 수진이를 때리고 옷을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살려주세요. 수진이가 이야기했지만 오히려 간부는 웃으며 자신의 바지를 벗었다고 하더군요. 간부의 입술이 수진이의 온몸을 훑었고 수진이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냈다고 합니다. 간부는 그 소리를 더욱 즐기며 수진이에게 강하게 입을 맞췄고 이후 수진이는 밑에서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다고 해요. 수진이가 울면서 아파하자 그는 더욱 흥분했다고 하더군요. 심지어는 수진이에게 움직이라고까지 시키며 수진이가 못하겠다고 하면 또 때렸다고 합니다.
그러한 모습에 수진이는 큰 두려움을 느꼈다고 하더군요. 마침내 모든 것을 마치고 간부가 일어나 역시 학생은 달라. 앞으로 조심히 다녀야지. 몸간수 잘하고 라고 말하며 가버렸다고 합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친 수진이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와들와들 떨리는 동생의 몸을 끌어안은 채 저는 무력하게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분노가, 절망이, 자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현실이 저를 짓눌렀어요. 그저 수진이를 안고 울며 등을 토닥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아, 괜찮아 라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어요. 괜찮지 않은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애써 수진이를 눕히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부모님께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흐느끼는 목소리로 겨우겨우 상황을 설명했어요.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돌아온 건 내가 동생 간수를 제대로 했어야지 라는 차가운 질책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마치 벼락처럼 저를 내리쳤어요. 부모님마저도 피해자인 수진이를 탓하고 계셨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하자는 말은 꺼내지도 못했어요. 북한에서 당의 고위 간부를 고발한다는 건 그저 더 큰 화를 자초하는 일일 뿐이었으니까요. 그런 시도를 했다가 오히려 우리 가족 모두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신고를 하면 오히려 너희가 당의 간부를 모함했다 며 우리 가족을 체포할 게 뻔했어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이를 꼭 안은 채 밤을 새웠습니다. 달빛조차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방에서 흐느끼는 동생의 숨소리가 마치 평양의 어둠처럼 저를 짓눌렀어요. 수진이를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을, 이런 현실을 만든 이 체제를, 그리고 우리를 덮친 이 거대한 어둠을 향해 말없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이 끔찍한 밤이 더 큰 비극의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 이후 수진이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죠. 안 돼요. 살려주세요. 제발. 잠결에 들리는 수진이의 비명소리에 저는 밤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한밤중에 화들짝 깨어나 온몸을 부들부들 떠는 수진이를 안아주는 게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수진이는 더 이상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교복을 입으라고 하면 온몸을 떨며 고개를 저었죠. 언니, 난 못 가. 그 말을 하는 수진이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혹시라도 그 사람을 마주칠까봐, 그 골목을 지나갈까봐 수진이는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수진이는 창밖을 보며 멍하니 앉아있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가끔 제가 건네는 밥을 한 숟가락도 못 먹을 때가 많았죠. 수진아, 이거라도 좀 먹어볼래? 아무리 애지중지 요리해도 수진이는 그저 고개만 가로저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수진이의 뺨은 말라갔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만 갔어요. 밤이면 혼자 샤워실에서 몸을 문질러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내가 너무 더러운 것 같아. 피가 나도록 몸을 문지르는 수진이를 말리면서 저는 속으로 눈물을 삼켰어요. 깨끗한 수진이의 몸과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 그 사람을 향한 증오가 가슴속에서 날마다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은 수진이가 자신의 머리카락을 잘라내고 있는 걸 발견했어요. 더 이상 예쁘고 싶지 않아. 그러면 아무도 나를 건드리지 않을 거야. 가위를 든 수진이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수진이의 눈빛은 이미 생기를 잃은 지 오래였죠. 밤마다 들리는 흐느낌 소리에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내일은 공원에 갈까? 수진아, 내가 좋아하는 만두 만들어줄게. 하지만 수진이의 대답은 언제나 침묵뿐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수진이를 깨우러 방에 들어갔는데 침대가 비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불안한 마음에 화장실 문을 두드렸죠.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한번 불렀지만 여전히 침묵.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차가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수진이었어요. 피가 섞인 하얀 거품이 입가에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쥐어진 농약병이 보였죠. 수진아, 수진아. 저는 필사적으로 수진이를 흔들어 보았지만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몸만이 흔들릴 뿐이었죠. 옆에는 편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사랑하는 언니에게. 미안해. 너무 힘들어. 매일 밤 그 사람이 꿈에 나타나. 잠들 때마다, 눈을 뜰 때마다, 숨 쉴 때마다 그날의 기억이 나를 놓아주지 않아. 언니가 얼마나 나를 위해 애써주었는지 알아. 하지만 이제는 버틸 수가 없어. 더 이상 언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이기적인 동생을 용서해줘. 그리고 고마워, 언니. 항상 나를 지켜주려 해줘서. 이제 나는 편안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사랑해, 언니.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제 눈앞이 새하얘졌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수진아, 안 돼, 수진아. 제 비명이 화장실에 울려 퍼졌지만 수진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외침에 이웃들이 달려왔고 누군가 병원에 연락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수진이의 차가운 볼을 쓰다듬으며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안해. 언니가 미안해. 더 잘 지켜주지 못해서. 장례식장은 차가웠어요. 누구도 진짜 이유를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라는 거짓말뿐. 당의 고위 간부의 만행을 덮기 위해 수진이의 죽음마저 거짓으로 포장해야 했죠. 영정사진 속의 수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교복을 단정하게 입고 검은 리본으로 머리를 예쁘게 묶은 모습. 그날 밤 이전의 수진이었죠. 순수하고 밝고 꿈 많던 우리 수진이요. 저는 영정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맹세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당한 일을 절대 잊지 않을게. 반드시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릴 거야. 그래서 더 이상 너 같은 피해자가 없게 할게. 언니가 꼭 약속할게.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수진이의 방을 정리하면서 발견한 일기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수진이의 꿈들이 가득했어요. 의사가 되고 싶다던 수진이, 자유롭게 여행을 하고 싶다던 수진이, 그 모든 꿈들이 이제는 영원히 이룰 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이제는 한밤중에 문득 수진이를 부르다 흐느끼게 됩니다. 텅 빈 방에는 수진이의 흔적만이 남아있었어요. 책상 위에 놓인 교과서들, 벽에 걸린 교복, 침대 위의 인형, 모든 것이 수진이를 추억하게 만들었죠. 그렇게 수진이의 장례식이 끝난 지 일주일 후 대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평소처럼 진행되는 수업들, 무심하게 지나가는 시간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연구실 게시판에 붙은 공고를 발견했어요. 중국 베이징 대학교 학술교류 프로그램 연구원 모집.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구나. 이게 바로 기회라는 직감이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공고문을 읽어내려갔죠. 한 달간의 학술교류, 연구원 자격으로 중국 방문, 귀국 후보고서 제출.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지도 교수님께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교수님, 이번 기회를 꼭 잡고 싶습니다. 평소 성실했던 제 모습을 아시는 교수님은 흔쾌히 추천서를 써주셨죠. 자네라면 우리 대학의 명예를 빛내줄 거라 믿네. 그 말씀에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이미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브로커를 찾는 건 목숨을 건 일이었습니다. 평양역 근처 중국 식당에서 조선족 주방장을 찾아갔어요. 찹쌀떡 찾습니다. 라는 암호를 건네자 주방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죠. 그는 잠시 저를 관찰하더니 작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내일 밤 10시 낙랑구역 뒷골목 우산을 들고 오시오. 다음 날 밤 어둠 속에서 검은 우산을 든 남자를 만났습니다. 2만 달러입니다. 반은 성금으로 받아야 해요. 그 말에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죠. 예상했던 금액의 2배였어요. 수진이의 장례식 조의금 전부, 제가 모아둔 돈, 어머니의 금반지, 할머니께 물려받은 금목걸이. 그래도 부족했습니다. 결국 집에 있던 귀금속을 전부 몰래 처분해야 했어요. 부모님께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 눈물이 났지만 꼭 참았어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그 통화에서조차 저는 진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출국 수속은 또 다른 시험이었어요. 평양공항 보이부 심사대 앞에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연구 목적이 뭡니까? 베이징 대학의 경제학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오는 것입니다. 거짓말이 술술 나왔어요. 수년간 북한에서 살아오며 익힌 위장술이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베이징에 도착한 첫날, 학술대회장에서 발표도 하고 질문도 했습니다. 누구도 제 속마음을 알아채지 못하게 평소처럼 행동하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도망칠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죠.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베이징의 밤거리가 저를 자유로 이끄는 것만 같았습니다. 셋째 날 새벽, 저는 조용히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짐도 거의 챙기지 않았죠. 이후 약속된 장소에서 또 다른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지시만 따르세요. 절대 혼자 행동하면 안 됩니다. 윈난성으로 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울 수 있었어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수진이를 생각했습니다. 수진아, 언니가 꼭 너의 이야기를 전할게. 그러니 이번엔 내가 날 지켜줘. 기차는 점점 남쪽으로 자유를 향해 달려갔습니다. 이후 라오스 국경을 넘기 전날 밤은 정말 무서웠어요. 작은 여관방에 숨어서 내일 일어날 일들을 상상하며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붙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되고 정치범 수용소행이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만은 않았어요. 수진이가 겪었을 공포에 비하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새벽녘 브로커가 깨웠습니다. 30분 안에 국경을 넘어야 해요. 순찰 교대 시간입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험한 산길을 따라 이동했죠. 가파른 산비탈을 기어오르고 수풀을 헤치며 나아갔습니다. 숨소리도 내지 못한 채 국경 수비대의 발소리에 숨죽이며 몇 시간을 걸었어요. 드디어 라오스 땅을 밟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순간이 아니었어요. 곧바로 기다리고 있던 차에 올라탔고 우리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태국으로 향하는 여정이 남았지만 적어도 중국은 벗어났다는 안도감이 몰려왔어요. 차 뒷좌석에서 몰래 흘린 눈물은 절반은 기쁨이었고 절반은 슬픔이었어요.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건넜다는 기쁨, 그리고 부모님을 두고 떠나온 죄책감이 뒤섞였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워졌으니까요. 수진아, 이제 시작이야. 언니가 꼭 약속을 지킬게.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어둠 속에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아도 되는,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그 자유의 희망을. 라오스 땅을 밟은 후 우리는 숨 돌릴 틈도 없이 정글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태국까지 가는 길이 가장 위험하죠. 브로커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발목까지 올라오는 진흙을 헤치고 날카로운 풀들을 지나는 동안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갔습니다. 첫 번째 은신처는 정글 한가운데 있는 허름한 오두막이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친 건 같은 처지의 탈북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그들의 공허한 눈빛, 수상한 문신을 한 남자들과 주고받는 시선, 잠든 척하며 엿들은 대화에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북한 여자 하나 더 왔네. 이번엔 얼마에 넘길 거야? 이곳은 인신매매 소굴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다들 잠든 틈을 타 살금살금 빠져나왔어요. 달빛 하나 없는 깜깜한 정글 속으로 방향도 모르는 채 무작정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뱀이 스쳐 지나가도, 머리 위로 독거미가 떨어져도 그저 앞만 보고 걸었어요. 수진이를 떠올리며 한 걸음 또 한 걸음. 날이 밝아올 무렵 마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시련의 시작이었어요. 마을 사람들의 신고로 경찰이 들이닥쳤고 저는 다시 정글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쫓기는 신세가 됐어요. 밤에는 나뭇가지 위에서 잠을 청했죠. 어느 날은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불어난 강물에 휩쓸릴 뻔했어요. 간신히 나뭇가지를 붙잡아 목숨을 건졌지만 그동안 조심스레 지켜온 수진이의 사진이 물에 젖고 말았습니다. 젖은 사진을 말리며 울었어요. 수진아, 미안해. 며칠이 지났을까요? 정글 끝자락에서 마주친 건 국경 수비대였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붙잡히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 그건 죽음보다 더 무서운 운명이었습니다. 수비대를 피해 수풀 속에 몸을 숨기고 있는데 갑자기 제 발밑에서 커다란 뱀이 따리를 틀었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이 넘게 그렇게 버텼죠. 밤이면 으르렁대는 호랑이 소리에 잠들지 못했고 낮이면 독사와 정갈을 피해 조심조심 걸어야 했어요. 먹을 것이 떨어져 나무 열매와 잎사귀로 연명했습니다. 배고픔보다 더 무서웠던 건 붙잡힐지도 모른다는 공포였어요. 매 순간이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정글에서의 열흘은 마치 10년처럼 느껴졌어요.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되었고 옷은 찢어졌으며 신발은 망가져버렸죠. 하지만 멈출 순 없었습니다. 제가 멈추는 순간 수진이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되어버릴 테니까요. 마침내 태국 국경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실신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그곳에서 만난 태국 주민이 친절했어요. 그는 저를 태국 경찰서로 데려다 주었고 거기서 저는 망명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난민입니다. 도와주세요. 이 말이 제가 기억하는 마지막이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난민 캠프 병동이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며칠을 누워 있었어요. 탈진 상태였다고 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드디어 안전한 곳에 도착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까요? 난민 캠프에서의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캠프 안에는 저처럼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얻었죠. 모두가 자신만의 아픈 사연을 안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버텨냈습니다. 매일 밤 젖어서 구겨진 수진이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어요. 이제 조금만 더 기다려. 곧 한국에 가서 너의 이야기를 꼭 전할게. 사진 속 수진이의 웃는 얼굴이 저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난민 캠프에서 보낸 2달, 그곳에서 UN 난민기구 심사도 받고 한국 대사관 인터뷰도 했어요. 매 순간 긴장의 연속이었지만 이제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처음으로 수진이의 이야기 그리고 제가 겪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한국행이 결정됐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이제야 정말 자유의 땅으로 갈 수 있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수진이의 사진을 꺼내보며 속삭였어요. 수진아, 우리가 해냈어. 이제 정말 너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게 됐어. 그리고 마침내 인천공항에 첫 발을 디뎠을 때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거대한 유리천장, 깨끗한 공기. 저도 모르게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공항 벽면을 가득 채운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제 눈에 들어왔죠. 드디어 왔구나. 이제 정말 도착했구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국정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북한에서의 신문 경험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차가운 신문실, 고함치는 조사관들,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상상되었죠. 하지만 조사실에 들어서자마자 받은 첫 마디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죠? 따뜻한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부드러운 목소리에 고개를 들어보니 여성 조사관이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순간 현실감이 사라졌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과자와 물도 놓여 있었죠. 이게 정말 조사실이 맞나요? 혼란스러웠지만 낯선 편안함이 몸을 감쌌습니다. 조사는 마치 대화를 나누듯 진행됐어요. 힘드셨겠네요. 라며 제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는 조사관들. 폭력도 고성도 협박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이야기를, 수진이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었어요.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그들은 끝까지 경청해 주었습니다. 하나원으로 가는 날 가슴이 설렜어요.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았죠. 하나원에 도착해서 처음 본 건 깨끗하게 정돈된 2인실이었습니다. 하얀 침구, 책상, 옷장, 모든 것이 새 것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죠. 이곳이 앞으로 3개월 동안 제가 지낼 곳이라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식당으로 안내받았어요. 반찬이 가득한 식탁을 보고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풍성한 식사였어요. 매일 이렇게 먹나요? 라고 묻자 선생님께서 당연하죠.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수진이와 먹던 부실한 옥수수죽이 떠올랐거든요. 수진이에게 이런 맛있는 밥 한 끼 해주지 못한 것에 눈물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은 체계적이었습니다. 컴퓨터 수업, 한국어 수업, 문화 체험, 모든 것이 새로웠어요. 선생님들은 끝없는 인내심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죠. 처음 보는 한글 자판에 헤매고 있을 때도 천천히 해도 돼요. 라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동료 탈북민들과의 만남도 특별했어요. 각자의 사연은 달랐지만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었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들과 함께라면 이 낯선 곳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건강검진은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 선생님들, 깨끗한 병원, 최신식 의료기기들.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었던 모습이었어요. 혹시 아프신 데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의사 선생님의 친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원 생활을 마치고 받은 주민등록증. 그 작은 카드 한 장이 저를 울렸어요. 제 이름 옆에 쓰여있는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그토록 값지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수진이의 사진을 꺼내보며 속삭였어요. 이제 정말 시작이야. 언니가 꼭 너의 이야기를 전할게. 그렇게 주민등록증을 품에 안고 하나원을 나서던 날, 서울행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창밖을 응시했습니다. 모든 것이 새롭고 낯설었어요. 첫 목적지는 정부에서 제공한 임대 아파트였죠. 작은 원룸이었지만 제 생애 처음으로 나만의 공간이란 게 생겼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짐을 풀고 창가에 섰는데 문득 하늘이 보였어요. 평양에서는 늘 어둡고 침침했던 하늘인데 이곳의 하늘은 맑고 푸르렀습니다. 창틀에 기대어 서서 오랫동안 하늘을 바라봤어요. 이제야 진짜 자유를 느낄 수 있었죠. 저녁이 되자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또 다른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리에 네온사인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가로등이 골목골목을 환하게 밝혔어요. 평양에서는 해가 지면 도시 전체가 어둠에 잠겼는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밤이 되어도 도시는 잠들지 않았어요. 도시가 모두 밝게 빛나고 있었죠. 결국 저는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늦은 시간인데도 거리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혼자 걸어가는 여성들의 모습이었죠.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걸어가는 그들을 보며 제 마음 한켠이 아려왔습니다. 수진아, 내가 여기서 살았더라면 24시간 영업하는 편의점에 들어갔어요.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여학생이 어서 오세요 라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여성이, 그것도 어린 여학생이 밤늦게 혼자 일한다니. 물건을 고르면서도 자꾸 그 모습이 신기해 눈길이 갔습니다. 길을 걷다 보니 카페가 나왔어요. 늦은 시간인데도 불이 환했죠. 안을 들여다보니 노트북 앞에 앉아 공부하는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대부분이 여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은 아무런 두려움 없이 밤늦게까지 공부하고 있었죠.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저는 강남역 근처 한 식당에서 주방 보조로 일을 시작했어요. 설거지와 야채 손질이 주된 일이었죠. 그날도 평소처럼 주방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즈음 바쁜 저녁 시간이 막 시작될 때였어요. 갑자기 밖에서 여성의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거 놓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순간 온몸이 굳었어요. 수진이의 그날 밤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뭐 하는 짓이야? 옆 테이블에 있던 남성 손님이 벌떡 일어났어요. 경찰 불러요. 빨리요. 다른 여성 손님이 즉시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도망가지 못하게 막아요. 다들 사진 찍어두세요. 또 다른 손님이 외쳤죠. 제대로 보니 술에 취한 듯한 남성이 한 여성의 팔을 강제로 붙잡고 있었어요. 여성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했죠.
하지만 주변 손님들이 순식간에 모여들었습니다. 남성들은 가해자를 에워쌌고 여성들은 피해자를 보호하며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가게 매니저가 피해자에게 물을 가져다 주었고 다른 직원은 담요를 가져왔어요. 주변의 따뜻한 시선과 보호 속에 피해자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이후 불과 5분도 지나지 않아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놀란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건 여성 경찰관들이었어요. 검은색 제복을 입은 그들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행동은 전문적이었습니다. 체계적인 현장 조사가 시작됐어요. 한 여성 경찰관은 피해자와 떨어진 공간에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들었고 다른 경찰관은 목격자들의 진술을 녹취했습니다. 가해자는 수갑이 채워진 채 경찰차에 올랐어요. 경찰관들은 피해자에게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설명해 주었어요. 법적 절차부터 심리 상담까지 그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전문가다운 냉철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퇴근길, 지하철역으로 걸어가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수진이가 자꾸 떠올랐거든요. 우리가 살던 곳에서는 그날 밤 수진이를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신고할 곳도 없었고 오히려 여자가 밤늦게 다니니까 그런 거 아니냐 는 말만 들었죠. 하지만 이곳은 달랐어요. 피해자를 보호하는 시민들,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여성 경찰관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까지. 만약 그때 수진이도 이런 세상에 있었다면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습니다. 지하철 계단을 내려가면서 중얼거렸어요. 수진아, 내가 여기에서 태어났었더라면. 그러면서 눈물은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저는 결국 퉁퉁 부은 얼굴로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지하철은 탈 때마다 신기했습니다. 매일 아침 정장 차림의 여성들이 출근하는 모습, 화장품 가게에서 자유롭게 쇼핑하는 여학생들, 카페에서 회의하는 여성 직장인들. 그들은 모두 당당했어요. 자신의 권리를 누리는데 주저함이 없었죠. 어느 날은 길거리 시위를 목격했습니다. 여성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집회였어요. 그들은 당당하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죠. 경찰은 그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고 시민들은 응원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길을 걷다가 우연히 여성 청소년 센터를 발견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는 상담사가 있었어요. 어떤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는 질문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런 곳이 있었다면 수진이도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자주 생각했어요. 수진이가 이곳에서 태어났다면, 그랬다면 동생은 지금쯤 대학생이 되어 있었겠죠.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를 떨고 늦은 밤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자신의 꿈을 키워나갔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한강공원을 찾았습니다. 해가 저물어가는 시간, 강변을 따라 조깅하는 여성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에 앉아 치맥을 즐기는 젊은이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어요. 강물에 비치는 도시의 불빛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아, 내가 살았어야 할 세상이 바로 여기였구나. 이렇게 자유롭고 안전하고 빛나는 곳. 너도 이런 삶을 살 자격이 있었는데. 밤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곳에서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언젠가는 꼭 북한의 여성들에게 알려주겠다고. 그들에게도 이런 자유와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이런 삶을 살 자격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수진이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사명이란 걸 깨달았습니다. 한강에서의 그날 밤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수진이의 이야기를 혼자만의 아픔으로 간직하지 않기로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수진이의 마지막 순간을 다시 떠올리는 것조차 힘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할 진실이란 걸 깨달았거든요. 첫 인터뷰는 한 여성 월간지와 했습니다. 북한 여성의 인권 실태를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의 기사였어요. 취재 당일 기자를 만나기 전까지 몇 번이나 망설였죠. 하지만 수진이의 사진을 보는 순간 용기가 났습니다. 저희 동생은 17살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의 일, 수진이가 겪은 폭력, 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현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동생의 마지막 선택까지. 말할 때마다 눈물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하지만 단순히 이야기를 전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전문적으로 공부해야겠다고 마음먹었죠. 서울의 한 대학교 법학과에 지원했습니다. 면접에서 교수님이 물으셨어요. 왜 법학을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북한의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는 걸,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어요. 제 동생처럼 쓰러져가는 생명들을 막고 싶습니다. 합격 통지를 받던 날, 저는 또다시 울었어요. 하지만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수진아, 이제 언니가 제대로 공부할 수 있게 됐어. 너를 지키지 못했던 내가 다른 누군가는 꼭 지킬 수 있도록. 대학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나이도 다른 아이들에 비해 많았고 북한에서의 교육과는 너무 달랐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인권법, 국제법, 여성 관련법 하나하나 배워가는 과정이 소중했습니다. 2학년 때는 탈북 여성 인권센터에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진 많은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깨달았어요. 수진이의 이야기가 결코 특별한 게 아니었다는 걸. 그래서 더욱 목소리를 내야 했습니다. 인권 관련 세미나나 포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요. 처음에는 청중석에 앉아있던 제가 어느새 단상에 서서 발표를 하게 됐죠. 북한 여성의 인권 실태와 개선 방안, 이란 주제로 첫 발표를 했던 날 떨리는 마음으로 수진이의 사진을 슬라이드에 올렸습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수진입니다. 제 동생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수진이와 같은 운명을 가진 북한의 여성들을 기억해주세요.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은 권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아주세요. 발표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다가와 주셨어요. 함께 하고 싶다고,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게 저는 조금씩 네트워크를 넓혀갔습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과 연대하고 정책 제안도 하고 상담 활동도 했어요. 3학년이 되자 제 활동은 더 바빠졌습니다. 탈북 여성들을 위한 쉼터를 만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어요. 밤늦게까지 회의하고 주말에도 현장을 뛰어다녔죠. 힘들 때도 있었지만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다면 그 모든 게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쉼터가 문을 연 날 첫 입소자를 맞이했어요. 그녀의 눈빛이 수진이와 너무 비슷했습니다. 불안하고 두렵고 하지만 그 속에 작은 희망을 품고 있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안전해요. 우리가 함께 할게요. 그렇게 말해주며 그녀를 안아주었죠. 졸업을 앞둔 지금 저는 인권 변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이 목표예요. 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쌓아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도 저는 매일 밤 수진이의 사진을 봅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눈물만 흘리지는 않아요. 대신 더 단단한 마음으로 다짐해요. 수진아, 내가 그렇게 꿈꾸던 세상을 만들어갈게. 너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싸울게. 이제 내가 너처럼 고통받는 이들의 희망이 될 거야.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생각합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수진이처럼 고통받고 있을 누군가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저녁이 되면 되돌아봐요. 오늘 하루 내가 누군가의 삶에 작은 변화라도 만들어냈는지. 이제 저는 압니다. 수진이의 죽음이 끝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긴 여정의 시작. 그리고 저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겁니다. 수진이의 이름으로, 그리고 모든 북한 여성들의 이름으로 말이죠. 저의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또 다른 수진이가 나오지 않도록, 북한의 다른 여성 동포들이 더 이상 이런 일을 겪지 않도록 저는 계속해서 나아갈 겁니다. 저희는 모두 소중한 존재이고 이런 일이 더 이상은 일어나선 안 되니까요. 부디 저의 앞날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